예, 실전 A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약간 마스크가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8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실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A형인데, 그 A형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B형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뭐 A형, B형 자체의 의미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이렇게 제가 답안져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A형 같은 경우에 제가 가급적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9월, 10월, 11월 거쳐가지고 그 종합반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쟁점 정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90, 11월 달을 통틀어가지고 전체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강의였었고, 지금부터는 거의 지금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GS잖아요. 그죠? GS인데, 가끔 이 GS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그룹 스터디의 약자를 빼고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전에 맞게 이제 본인들이 문제에 뭐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GS에 대한 논의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여튼, 실전에 맞는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A형하고 B형을 구분하는 건 1회에서는 좀 신이치가하고 법원을 얘기합니다. 신이치가하고 법원을 얘기하는 거고, 2회에는 당사자 편을 얘기해요. 당사자 편. 그 다음에 3회는 소송물하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예, 요거하고 소개시까지. 소개시의 효과. 여기까지가 통상 이렇게 이 세 가지 우리가 통상 적법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적법 요건은 적식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적식 요건이 인정이 돼야 적법이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한 3회까지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4회가 변론인과 변론 절차입니다. 변론 절차하고, 그러니까 변론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5회가 주로 증거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증거법. 그리고 6회가 소송의 종류입니다. 소송의 종류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편취 판결 문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편취 판결 문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고, 여기일 때 뭐 재심까지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6회까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7회가 상소와 객관적 병합 여기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상소하고 그러니까 객관적 병합은 거의 다 상소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공부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항고하고 재심 문제가 있는데, 재심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절대 안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뭐 언급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항고도 한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 어쨌거나 요 상소하고 객관적 병합 여기서 7회차이고, 8회차가 복수의 당사자죠. 그죠? 복수의 당사자를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8회 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할 건데, 거의 다 지켜질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이치가고 법원 논의를 이렇게 하는 거고, 내일은 당사자 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도별로 나갔던 기득반 의견 수업에다가 문제가 좀 변형됐는데, 약간 두세 문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문제가 변형이 될 겁니다. 근데 요 변형시키거나 혹은 바꾸는 이유는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일단 당황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실전에서 의미 있는 게, 아는 문제가 나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혹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거나 이미 풀어봤어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문제 정도는 평이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두세 문제는 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 동안은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요 4회, 5회는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주로. 본안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송이 종료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 민사소법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8번 동안 우리가 실전 문제 맞게 할 것이고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게 보시면 제가 여기 거의 자주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가 답안지 이렇게 쓰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4개를 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려드린 거고, 주로 우리가 이제 수업 나갈 건 이제 해설지,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해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설 강의는 요 해설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고지, 우리 시험지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각주를 못 달아요. 각주를 달면 또 이건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각주 달고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주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각주를 좀 최대한 좀 충실히 좀 달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할 판례라든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시만 주는 거고요. 이렇게 쓰라 예시만 주는 거고, 앞으로는 수업은 이렇게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그 신의칙과 법원인데, 신의칙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알아둘 거는 이 신의칙이라는 것 자체는 이 공정, 그 다음에 신속,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뭐냐면 민사소송의 이상의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이라는 건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소송 경제에 맞게, 신의칙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칙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이거 백지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의칙에 그러면 위반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한번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 자체는 민사소송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민사소송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속하고 공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은 그러면 부적법하냐, 혹은 그러면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할 거냐, 각하 판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곳에도 신의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판결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건 신의칙의 의미를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해가지고, 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이건 뭐가 없냐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신의칙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신의칙에 위반되면 위반된 소는 뭐가 없다? 권리 보이익이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없으면 이게 이제 소의 이익이잖아요. 그죠? 소의 이익, 권리 보이익. 그러니까 소의 이익인데 요거의 의미는 뭘로 들어가냐? 이건 소송 요건으로 가요. 소송 요건.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없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건 소송 요건의 부재.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극적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죠? 적극적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권리 보이익이 없으면 그건 부적법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신의칙의 의미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의칙에 위반되어 있는 건 권리 보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다라고 논의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적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부재수 합의 같은 경우와 연결되거나, 혹은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소송상 합의, 요것과 연결되거나, 혹은 제소금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제소금지에 위반되면, 소송상 합의 위반되면, 제소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소금지 276조, 그러니까 갑자기 제소금지, 그러니까 소치하 이후에 제소금지는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금지가 되면 이 금지가 된다라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했으니까 굳이 신의칙 위반까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할 때는 권리 보이익을 따로 또 요건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소송상 합의나 부재소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왜 부적법하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왜 부적법이에요? 신의칙에 위반되면 뭐가 없으니까? 권리부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 권리부익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도 논의는 집행까지도 집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집행을 거꾸로 가면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또 연장선상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소송. 이걸 뭐라 하냐면 청구 이의의 소가 돼버려요. 청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소송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권리부익이 있어야 돼요. 권리부익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요 집행 단계에서 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청구 이의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권리보이익이 돼버립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권리보이익이라는 건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거듭 항상 말씀드려요. 권리보이익의 정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특히 신의칙과 연관되어 있어 한번 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죠. 쟁점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각각 제기된 문제를 풀어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답안의 형식인데, 여기서 첫 번째 소가 무효냐 유효냐죠. 그죠? 소송의 유효, 판결의 유효 무효. 무효 여부죠.